네, 안녕하십니까. 자, 전기기사 2015년 3회 전력공학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21번부터 볼까요? 21번. 기력발전소, 기력. 증기발전소가 되겠죠. 내 보조기 중 예비기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그랬는데요. 자, 원래 우리 발전소에 가면 보일러가 있겠죠. 보일러가 있을 거고, 그 보일러를 통해서 보일러에서 증기를 뭐 하는 거죠? 생산해내고, 증기는 누가? 당연히 일반 물, 급수가 보일러에 들어가면 보일러에서 불을 떼가지고 증기를 만들고, 증기를 어디다 보내는 거예요? 터빈 발전기에다 보내고, 터빈에다 보내고, 발전기 축에 이렇게 연결해서 발전을 하는데, 이게 복수기가 있을 거고요. 이 내 보조기 중 예비기, 급수를 가장 우리가 많이 소비하는데, 급수를 보일러에 보낼 때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데, 그 예비기 중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그랬는데요. 우리 보일러를 떼려면 물량이 엄청나게 투입이 돼야 됩니다. 물론 기름 보일러인지 석탄 보일러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석탄 보일러면 연료가 많이 들어가고, 그 연료에 의해서 물을 공급해주면, 물을 가열하고 증기를 만들고, 그 증기가 터빈 내에 들어가고, 터빈의 날개를 순환시켜서 회전시켜서 발전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급수가 떨어져 버리면, 급수가 예를 들어서 오늘 갑자기 탁 중단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발전소가 중지가 되는 거죠. 정지가 되는데, 그때 예비기로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 이 급수 설비예요. 급수 설비. 그래서 급수를 공급해주는 예비기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기력발전소 내 보조기 중에서 예비기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누구냐 그랬는데, 급수 펌프가 되겠습니다. 급수 펌프. 우리 발전소의 사이클이 되게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됩니다. 급수 펌프. 자, 22번을 가시면, 유량의 크기를 구분할 때 갈수량이란 그랬는데, 자, 유량의 크기를 왜 구분해야 되냐면, 우리 21번을 잠깐 참고하시면, 이 발전 전력을 만들어내는 식이 뭐냐면 9.8 QH입니다. 거기에 발전기의 효율을 곱해주고 터빈의 효율을 이렇게 곱해주면 발전단의 출력을 구해낼 수 있는데, 이 발전단 출력에서 보시면 9.8 상수에다가 Q가 유량입니다. 유효 낙차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 거야? 발전기 터빈의 효율이 이렇게 곱해지면 발전 전력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때 그 유량이 얼만큼 되는지, 이 저수지의 크기가 이만하다면 그 유량의 크기에 의해서 발전 전력이 결정돼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량을 알아야 됩니다. 유량의 크기가 얼만큼 되는지, 1년을 통해서 유량이 얼만큼 있는지 알아야 내가 발전 전력을 구해낼 수 있으니까, 유량이 이렇게 됐답니다. 1년 365일 중에서 355일, 요만큼 비가 와서 365일 중에서 요만큼은 항상 차이띠야. 갈수기죠, 갈수기. 갈수기가 뭐야? 비가 안 와서 진짜 가물 때, 그때 가물 때에 우리 저수지는 물량이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발전할 때는 요물 갖고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물량이 상당히 적은 거죠. 그 다음에 물량이 요 정도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뭐라고 하냐면 저수기라고 합니다. 저수량이라고 합니다. 그게 1년 365일 중에서 275일은 물이 항상 요만큼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저수량이고요. 평균으로 수량을 내는 게 있습니다. 1년 365일 중에서 우리 저수지는 185일은 이 밑으로 유량이 떨어지지 않고 항상 요 정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풍수량이 있습니다. 갈저 평수량, 요게 풍수량이 있어요. 풍수량이 있는데, 그 풍수량은 95일로다. 이렇게 물이 항상 이렇게 고여 있으니 이거 가지고 네가 알아서 발전량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때 알아야 되는 게 뭐다? 갈수량, 저수량, 평수량, 풍수량을 크기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유량의 크기를 구할 때 갈수량이라는 그랬어요. 1번에 보시면 이렇게 됐네. 하천의 수위 중에서 1년을 통하여 355일은 이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수위를 갈수량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갈, 저, 평, 풍, 고, 홍 뭐 이렇게 있는데 355, 275, 185, 95일로 외워두셔야 그 유량 가지고 내가 발전량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죠. 23번 볼까요?
23번. 송전선로에서 변압기 유기전력에 의해 발생하는 고조파 중에서 제3조파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뭐냐 그랬는데, 자, 우리 발전소가 있어요. 발전소가 있으면 발전소에 우리가 발전기가 발전하는 전압은 이렇게 어떤 뭐 화력발전소가 됐든 원자력발전소가 됐든 전압이 22kV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온 전압을 변압기를 통해서 뭐 하죠? 승합을 시켜줘서, 승합을 얼마로? 우리가 765 송전선로도 있고 345도 있고 154도 있지만 하여튼 이런 전압들로 승합을 시켜주는 변압기를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발전소에서부터 철탑 등을 쭉 타고 어디까지 오죠? 뭐 우리 앞에 있는 변전소로 이렇게 왔다. 그 변전소에서 다시 전압을 뭐 765를 345로 이번에는 떨어뜨려주고, 그 다음에 또 철탑을 통해서 송전선을 설치해 놓고 여기에 다음 서브스테이션 변전소로다 345를 받아서 뭐 154로다 강압해주는 이런 변전소들이 있다 그랬을 때, 그 변압기들 결선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여기는 발전기는 Y결선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변압기는 Y결선 하나에서 어떻게 나가고 이렇게 선로가 3상이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3차 건선이 델타 결선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Y로 다 받아들여서, 여기가 변전소가 여기죠. Y로 다 받아들이고 Y로 다 다시 내보내고 3차에 델타 결선이 있습니다. 여기 변전소도 마찬가지야. YY 델타의 상건선 변압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이 델타 결선을 두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이유가 뭐예요? 제3조파를 제거하려고 반드시 변전소에는 델타 결선 변압기를 설치합니다. 가장 유효한 방법, 가장 적당한 방법 뭐예요? 1번의 변압기에 델타 결선을 한다 그랬어요. 다음 24번으로 가죠.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상고조파 제거. 자, 24번. 전압 V1kV에 대한 퍼센트 리액턴스 값이 퍼센트 X1이고 전압 V2에 대한 퍼센트 리액턴스 값이 퍼센트 X2일 때 이들 관계의 식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퍼센트 X1 값을 구하라 그랬어. 자, 퍼센트 X1 값을 구하시오. 퍼센트 X1은 처음 보는 식이죠. 이 식은 보셨을 거 아니에요? 퍼센트 Z1은 어떻게 봤어요? 10V자승분의 P Z이다. 이런 공식은 보셨잖아. 그죠? 얘가 V1이다 그러면. 이 공식은 보셨을 겁니다. 이 공식에서 뭘 다 제거해버린 거야. 퍼센트 제거해버리고 R값 제거해서 얘를 뭘로 다 표시했어요? 퍼센트 X1이랍니다. 그랬을 때 이 퍼센트 X1은 뭐에 비례해요? 전압의 자승에 반비례하고 있죠. 전압의 자승에 반비례합니다. 자, 이렇게 전압의 자승에 반비례하는데 새로운 퍼센트 X2가 발생했을 때 얘는 당연히 V2의 자승에 반비례하고 있겠죠. 왜? X 퍼센트 2는 10V2 자승의 PZ2일 거니까 여기 V2의 자승에 반비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반비례할 때 X1 값을 구하라 그랬어. X1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요 B는 퍼센트 X1은 어떻게 구하면 돼? 요 밑에 있던 퍼센트 X2를 어떻게 하면 돼요? 일일이 올려주면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퍼센트 X2다. 얘 번분수로 풀면 얘가 밑으로 내려오고 얘가 위로 올라간 거 어떻게 돼 있어요? V1의 자승분의 V2의 자승 곱하기 퍼센트 X2가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럼 요거의 자승을 밖으로 빼내면 이렇게 된 답을 찾으시면 되겠어요. 그죠? 첨자가 바뀌니까 많이 헷갈릴 겁니다. 첨자가 바뀌어서 헷갈릴 텐데 어찌됐든 이렇게 답을 좀 찾으셔야 된다. 답이 몇 번에 있냐면 3번에 답이 있습니다. 자, 25번으로 가시죠. 25번. 투투나인 Y결선 가공 배전선로에서 주 공급 선로의 정전 사고 시 주선로가 공급이 중지됐네요. 그죠? 정전이 났으니까 예비 전원 선로로 자동 전환되는 개폐기를 구하시오. 무슨 소리냐? 선로가 이렇게 이쪽에서도 들어오고 이쪽에서도 들어오는 선로가 있답니다. 이렇게 DL이에요, DL. 디스트리뷰션 라인이라고 그러죠? 배전선로 샵 1이라고 그럴까? A 변전소 뭐 DL 라인 여기서는 샵 2 B 변전소라고 할게요. 이 변전소에서 어떤 스위치를 통해서 이렇게 원래 전원을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 변압기 수용과 변압기가 있어. 이렇게 전원을 공급받고 있었는데 얘가 고장이 발생을 했답니다. 그랬을 때 얘를 이쪽에서 받는 게 아니라 다른 변전소에서 전원을 받아서 우리는 그냥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쓰면 되는데 얘를 뭐라고 하냐? 얘를
오토매틱, 로드, 부하죠. 로드, 트랜스퍼, 변환했지. 트랜스퍼, 스위치라고 해서 얘를 자동, 부하, 절환 괜찮습니다. 개폐기라고 합니다. 자동, 부하, 전환 개폐기다. 그래서 얘를 오토매틱, 로드, 트랜스퍼, 스위치다. 그랬습니다. 걔가 뭐니에요? 우리나라 말로 명칭으로 4번 자동부하 전환 개폐기다 라고 되어 있네. 자, 그 다음 26번으로 가시면 보호계정기의 반환시 특성은 반환시 정환시 특성을 물어본 거네요. 한꺼번에 물어본 겁니다. 반환시 정환시 특성. 시험에 계속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예. 안정도 이런 보호계정기의 특성 이런 것들은 시험에 계속 나옵니다. 자, 26번은 보호계정기의 반환시 정환시 특성을 물어봤으니까 요 표를 항상 그려두시라 그랬어요. 자, 우측을 가로축을 전류 I의 크기, 세로축을 계정기의 동작시간 세이크라고 한다면 전류가 0이면 계정기가 동작을 안 하겠죠. 전류값이 0이면 계정기가 동작을 안 하다가 일정 전류 이상이 들어오면 고장 전류가 일정 전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라는 거야? 즉시 시간에 관계없이 시간이 아주 짧은 시간에 동작하라. 이게 뭐예요? 순시 계정기 특성이고요. 그 다음에 일정 전류 이상이 들어오면 계정기에 시간을 정해 놓습니다. 1초 있다가 동작해라. 그랬을 때 1초에 세팅해 놓은 거 또는 뭐 0.5초에 세팅해 놓은 계정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정해진 시간에 동작하는 거 정한시 계정기라고 합니다. 전류 값이 크게 들어왔어. 그러면 빨리 동작하고 전류 값이 아주 작은 전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동작하라. 이게 뭐예요? 반환시 계정기다. 반환시 계정기 특성을 갖고 있다가 정해진 시간에 동작하는 계정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반환시성 정환시 계정기다 그랬습니다.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반환시 정환시 특성은 그랬어요. 4번에 보시면 보기 4번에 동작 전류가 적은 동안에는 동작 전류가 커질수록 동작 시간이 짧아지고 전류가 커지면 동작 시간이 짧아지고 어떤 전류 이상이 되면 정해진 시간에 동작하는 거 뭐예요? 걔가 반환시성 정환시 계정기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거죠. 27번으로 갑니다. 27번. 송전선로의 안정도 증진 방법이 아닌 것은 안정도. 시험 30번 보면 28번은 나오는 거라 그랬죠? 안정도 반드시 향상 대책은 반드시 받으셔야 된다. 안정도란 뭐냐? 안정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발전단의 발전 전력이 100메가와트다. 부하가 50메가와트 두 개가 운전되고 있었다. 얘가 하나가 어떤 원인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탈락이 되면 당연히 출력이 나무도니까 발전기가 확 돌아가겠죠. 저렇게 돌아가더라도 부하단과 발전단이 동기, 싱크로나이징, 계통이 탈조돼버리지 말고 계통 붕괴되지 말고 동기를 유지하면서 안정하게 운전되는 정도를 우리가 안정도라고 합니다. 그 안정도를 향상시켜줘야 된다. 자꾸 향상시켜줘야 된다. 향상시켜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첫 번째 향상시켜주는 방법 첫 번째 리액턴스 계통의 임피던스를 작게 해주면 된다. 왜죠? P는 안정도식 P는 X분의 ESER 소스 측 전압, 리시브 측 전압, 전원 측 전압, 수전단 측 전압 사인의 전압 상차각을 곱해준 값이다. 그래서 X값이 작으면 안정도가 커진다. X값을 작게 해줘야 안정도가 커진다. 안정하게 운전할 수 있다. 두 번째, 전압을 평형시켜라. 세 번째, 전력을 평형시켜라. 네 번째, 고장이 발생하면 고장을 빨리 제거해줘라. 고장 신속 차단해주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안정도가 향상될 것이다. 자, 보기로 갈까요? 안정도 향상 증진 방법이 아닌 거 1번 소극여자 방식을 채택해라. 소극여자 무슨 소리냐? 소극여자가 뭐냐면 우리가 전압을 여자를 과여자하거나 저여자 하면 과여자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압이 상승하는 거죠. 그 전압 상승하는 거 걔가 전압을 조정하는 거 AVR을 설치해 주는데 오토매틱 볼테이지 레귤레이터 자동 전압 조정기를 설치해 주는데 좀 빠른 놈을 해줘라. 초소극 여자기를 설치해줘라. 그래서 전압을 안정화시켜라. 2번 고속도 재패러 방식을 채택해서 고장이 발생을 하면 얼른 차단해버려라.
세 번째, 발전기나 변압기의 리액턴스를 크게 해라. 아니죠. 리액턴스는 작게 해야 되겠지.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되는 거예요? 3번이 되죠. 28번. 계속 나오는 문제입니다. 안정도 문제. 꼭 봐두시고요. 28번. 송전계통의 중성점을 직접 접지할 경우 관계가 없는 것은 그랬습니다. 직접 접지한답니다. 계통을 직접 접지한답니다. 우리나라는 각 변전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변전소가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다고? Y, 델타 결선되어 있는 상권선 변압기를 사용하고 있다. 1차 측은 뭐예요? Y결선 직접 접지해놓고 2차 측은 어떻게 했어? Y결선 직접 접지해놓고 3차 측은 비접지 델타 결선을 해놨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변압기 하나 가지고 상권선 변압기 가지고 결선을 이렇게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발전단에서 오는 전원 3상이 날아가는 거지 다시 다음 뭐로? 변전소로 가는 전선이 되는 거야. 이렇게 세 가닥이요. 그 중에 직접 접지를 해놓는데 그때에 직접 접지할 경우 관계가 없는 것을 찾으시오. 1번 과도 안정도가 증진된다. 1번 과도 안정도가 증진되지 않습니다. 직접 접지 계통에서는 과도 안정도가 가장 나쁩니다. 그럼 과도 안정도가 가장 좋은 것은 누구냐? Y결선의 소호 리액터 접지 계통이 과도 안정도는 가장 좋습니다. 과도 안정도 가장 나쁜 게 누구라고요? 직접 접지다. 2번에 보시면 계전기의 동작이 확실하다. Y결선은 직접 접지는 고장이 발생을 하면 그 고장 전류가 지락 전류가 얼마? 3I0만큼 큰 전류가 흐릅니다. 어디로? 중석점으로. 고장 전류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전류값이 크니 계전기 설치해서 보호하기가 좋더라. 왜? 고장 전류가 크면 CT만 달아서 고장 전류를 검출해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호 계전기 동작이 가장 확실한 게 누구다? 직접 접지다. 소리액터 접지 계통은 고장 시 지락 전류가 소멸해버리기 때문에 이 L값 때문에 소멸해버리기 때문에 고장 전류가 크다 작다?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보호 계전기 자체를 적용하지를 않습니다. 보호 계전기 달 수가 없다. 아예 직접 접지는 보호 계전기 적용이 아주 용이하더라. 3번 기기의 절연 수준이 저감된다. 직접 접지해놨습니다. 대지에 0V다. 여기도 이론적으로 중성점도 0V가 될 것이다. 대지 전압 0V다. 전위에 차가 없다. 전류가 흐르질 않는다. 여기를 어떻게 하면 된다? 단절연이 가능하더라. 절연을 아주 낮춰서 절연할 수 있다. 좋은 장점 중에 하나. 그 다음 네 번째 단절연이 가능하다. 단계적으로 절연하는 단절연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1번. 직접 접지를 하면 단절연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절연을 수준을 낮출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9번으로 가죠. 보호계전기 적용도 아주 용이합니다. 자, 아래 우리 풀이를 좀 참고하시고요. 29번 송전선례 수전단을 단락한 경우 송전단에서 본 임피던스가 305ohm이고 수전단을 개방한 경우 905ohm이다. 이때 특성 임피던스를 구하시오. 단락 임피던스는 뭐고 개방 임피던스는 뭐냐? 선로를 2차 측을 단락을 합니다. 2차 측을 단락을 하면 여기에 단락 전류가 흐를 수 있겠죠? 단락 전류가 흐릅니다. 단락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단락 뭐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전류를 구할 수 있는 거고 개방을 하면 여기 전류 흘러요? 못 흘러요? 당연히 못 흐르겠죠? 흐르지 못합니다. 그럼 개방할 때 뭘 구할 수 있느냐? 선로의 어드미턴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선로의 어드미턴스를 구할 수 있고 단락을 하면 단락 뭐를 구할 수 있어요? 단락 전류가 흐르면서 단락 임피던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개방 어드미턴스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개방 어드미턴스, 단락 임피던스를 서로 구할 수 있더라. 자, 어찌됐든 선로의 수전단을 단락한 경우 본 임피던스가 305ohm이고 수전단을 개방한 경우에 어드미턴스가 905ohm일 때 이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를 구하시라고. 특성 임피던스는 선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임피던스, 특성 임피던스는 루트 Y분의 S0 개방 어드미턴스분의 ZSS 단락 임피던스 값이 됩니다. 자, 이걸 다시 좀 써보면 개방 어드미턴스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G 콘덕선스에다 플러스 J의 오메가 C분의 C가 될 것이고 ZS 단락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의 오메가 L 값이 될 겁니다. 선로에서는 R과 G가 무시되니까 J 오메가 지워주면 결국 뭐만 남아요? C분의 L인 뭐가 구해진다? 선로가 갖고 있는 특성한 임피던스
순저항값이 이렇게 구해지더라 이거야. 이 공식을 꼭 알고 계시다가 여기서 다 주어졌어요. YSS가 주어졌고 ZSS가 주어졌으니 얘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얘를 이렇게 구하셔라. YS0가 얼마로 주어졌어요? 900ohm으로 줬네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우리 어드미턴스에 다니는 모죠, 모. 그러니까 900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역수를 취해줘서 모 값으로 만들어라는 것이고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ZS는 뭐예요? 임피던스가 임피던스는 몇 오hm? 300ohm으로 주어졌다. 이거 계산하시라 이 말이에요. 계산하시면 순저항 520ohm이 나옵니다. 답이 4번이 되겠네. 4번. 자, 30번으로 갈게요. 제5조파 전류의 전류의 억제를 위해 전력 콘덴서에 직렬로 삽입하는 유도 리액턴스의 값으로 적당한 것은 그랬는데 리액턴스의 용량을 계산하시오 이거죠. 리액턴스의 용량 계산하는 방법은 30번. 우리 콘덴서가 있으면 이제 모다에 병렬로 연결해서 뭐 하려고 그런 거라고? 역률 계산하려고 하는 놈이다. 얘를 개방하거나 폐로할 때 고조파가 나온다, 오조파가 나온다. 이 오조파가 나올 때 오조파를 제거해줘야 되는데 걔를 제거해주는 놈이 직렬 리액터, 시리즈 리액터다. 이거 용량 계산하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몇 프로? 6%짜리 설치하라 이 말이죠. 실제적으로는 6%짜리 설치해라. 그래서 답이 1번이었고요. 31번은 각 수용과 수용률 및 수용과 사이의 부등률이 변할 때 수용가군 총합의 부하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우리 풀이를 봐서는 조금 헷갈리실 것 같고 부하율의 공식이 어떻게 되죠? 부하율 공식은 최대 전력분의 평균 전력이 됩니다. 곱하기 100%가 되고 우리 수용률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수용률은 설비용량. 우리 집에 설비가 10kW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사용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3kW밖에 안 된다 그러면 걔가 수요 최대 전력이 되는 거죠. 부등률이라는 게 뭐죠? 부등률은 합성 최대 전력에 대한 뭐예요? 각 수요 최대 전력의 합이 됩니다. 합. 얘는 100%가 아니라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작진 않습니다. 1보다 작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부하율은 예와는 어떤 관계에 있고 예와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러면 최대 전력을 한번 구해보면 수요 최대 전력은 어떻게 구하죠? 얘는 수용률 곱하기 설비 용량이죠. 설비 용량 분의 평균 전력일 겁니다. 평균 전력. 그 다음에 얘 최대 전력을 구해보면 최대 전력은 부등률 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얘 최대 전력을 구해봐라 그러면 최대는 부등률 분의 각 수요 최대 전력의 합이 될 겁니다. 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하는 게 좋겠나요? 수요 최대 전력을 구해봐라. 그러면 각 수요 최대 전력을 구해봐라. 그러면 부등률에다가 최대 전력을 곱하는 거니까 수요 최대 전력을 곱하면 수용률에다가 이렇게 곱해지겠네. 부등률이 이렇게 곱해지겠네요. 부등률이 이렇게 곱해집니다. 그러면 요거 갖다가 우리가 부하율과 수용률은 어떤 관계에 있고 부등률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 수가 있네요. 부하율은 부등률이 무슨 관계에 있어요? 비례하는 관계. 수용률은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더라. 그래서 답이 몇 번에 있어요? 2번에 답이 있네. 그죠? 2번에 부등률에 비례하고 수용률에 반비례한다. 조금 어렵습니다. 32번으로 가죠. 32번. 전력계통에서 무효전력을 조정하는 조상설비 중 전력용 콘덴서를 동기조상기와 비교할 때 옳은 것은 그랬어요. 전력 콘덴서를 한번 비교해보랍니다. 누구하고? 동기조상기하고 비교를 해보랍니다. 동기조상기는 뭐냐? 이렇게 발전단이 있고 쭉 전압을 송전시켜주고 우리 부하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선로의 길이가 길면 예를 들어서 야간 경보가 되면 선로의 선로에 충전되는 C 때문에 야간에 부하를 안 쓴다. 전압이 떨어져야 되는데 전압이 송전단보다 올라가는 페넌트 현상이 생깁니다. 이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C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이 C를
저감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저감시켜주는 게 뭐가 있어요? 블로 리액터, 콘덴서가 아니라 리액터를 집어넣어주면 돼요. 리액터를 집어넣어주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기계적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콘덴서를 투입하지 않고 블로 리액터를 투입하지 않고 어떻게? 여기다가 조상기를 설치합니다. 조상기, 동기조상기를 설치해서 선로에 진상과 지상 성분을 공급해 주겠다 이 말이야. 그 무효전력을 진상으로 만들면 선로의 전압이 어떻게 되고 높아질 거고, 선로에 지상을 공급해 주면 선로의 전압이 어떻게 되죠? 떨어질 겁니다. 자, 이거를 콘덴서와 한번 비교해 봐라. 콘덴서는 어떻게 동작하죠? 우리 콘덴서라는 놈은 진상 무효분만 어디에 공급하는 거예요? 개통에 공급하고 개통의 전압을 어떻게 해주는 거야? 높여주는 거죠. 개통의 전압을 높여주는데 요놈하고 한번 비교해봐라. 그래서 보기 1번을 좀 보시면 전력 손실이 크다. 전력 손실이 콘덴서가 더 크답니다. 아니죠. 콘덴서라는 놈은 그냥 가만히 정지되어 있는 정지이고, 조상기라는 놈은 동기 전동기를 어떻게 하는 거야? 영역률 운전해서 계속해서 운전하고 있는 운종입니다. 회전기입니다. 회전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전력을 많이 소비하겠죠. 전력 소비를 얘가 많이 한다. 이론적으로 보면 얘가 한 0.3%, 3% 정도 전력 소비를 하고 있다면 얘는 한 1.2% 정도 전력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소비가 당연히 동기조상기가 크고요. 콘덴서가 크지 않다 이 말입니다. 2번에 보시면 지상무효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콘덴서는 지상무효 전력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진상무효 전력을 공급하고 있죠. 3번 전압 조정을 계단적으로 밖에 하지 못한다. 맞네요. 전압 조정을 할 때 얘는 계단적으로 조정합니다. 답이 3번이 되겠네. 동기조상기는 연속적으로 전압을 조정합니다. 4번에 보시면 송전선로 시충전을 할 때 선로를 충전할 수 있다. 시충전이 얘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동기조상기는 시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이 3번이 되겠네. 3번. 자, 그 다음 33번으로 갈까요? 송전선로의 코로나 방지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 코로나가 뭐예요? 지직. 전압이 높아지면 코로나 현상이 더 심해지죠.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코로나 현상이 심해지는 거는 코로나라는 놈이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선로가 포설되어 있을 때 이 선로에 AC 21.1kV를 가하면, 그 이상의 전압을 가하면 여기 공기로 다 절연이 되어 있는데, 그쵸? 선로 뭐 다른 게 특별히 절연된 게 공기잖아요. 그 공기의 절연이 1cm당의 절연이 파괴가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전압, 코로나가 시작되는 이 전압을 높여만 줄 수 있다면 코로나가 잘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발생하지 않겠죠. 코로나 인계 전압식이 있습니다. 인계 전압식은 계산식에 의하면 24.3 M0 M1 델 D 로그 11m라는 R분의 D 킬로볼트일 때 뭐가 일어나는 거야? 코로나가 일어나는데, 이 코로나를 방지하려면 개시전압을 높여주면 된다. 코로나 시작되는 전압, 개시전압, 인계전압을 높여주면 뭐가? 선로에 코로나가 잘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안 일어나게 하려면 이 개수들을 크게 해주면 되네. 그렇죠? 이 개수들이 커지면 서로 비례하니까 코로나가 잘 발생하지 않을 건데, 여기서 보시면 24.3 얘는 상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M0는 뭐예요? 거기 풀이해 보시면 아마도 전선의 표면 개수라고 되어 있어서 뭐 전선이 매끈한 전선이냐 단선이냐 연선이냐에 따라서 변하는 거고, 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M화는 뭐예요? 날씨 개수. 이것도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상대 공기 밀도. 얘도 뭐예요? 상대 공기 밀도. 철탑의 높이가 정해지면 바닥의 1기압이냐, 그냥 맨 밑에 기압, 바닥 표고 0m에서의 기압이냐, 아니면 100m 높이에다 전선을 설치했을 때의 그 상대적으로 공기 밀도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임의적으로 약간은 조정이 가능하겠지만 크게 조정이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D는 뭐야? 전선의 지름입니다. 지름. 이거를 크게 할 수는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철탑이 있다. 전선이 있단 말인 거 달면 되겠네. 그죠?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죠? 어떻게 애자가 있으면 애자에다가 전선을 설치했는데 이만한 걸 설치할 수는 없잖아. 철탑 높이만한 걸 전선 두께를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얘를. 등가적으로 전선의 두께가 비슷하게 어떻게 하라는 거야? 복도체를 만들어줘라 이 말이에요. 다도체를 만들어줘라.
도체를 만들면 여기 등가성간거리가 이렇게 서로 자장이 밀어내는 이 등가성간거리, 알리. 이 등가성간거리가 임의적으로 커지는 경우가 생기니 걔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복도체, 다도체로 만들어주면 코로나 인계전압이 커져서 코로나가 잘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답이 몇 번이 있어요? 33번은 복도체를 사용한다. 다도체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34번으로 갈까요? 34번. 송전단 전압이 3.4kV, 수전단 전압이 3kV, 부하를 끄는 경우 수전단 전압이 3.2kV. 이때 전압 변동률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전압 변동률 34번. 전압 변동률 구하는 공식이 많이 나옵니다. 자, 변전소가 있고 우리 수용가가 있습니다. 수용가 전압이 VR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몇 kV라 그랬어요? 3kV. 송전단 전압이 얼마? 3.4kV. 수전단 전압은 전부하를 쓸 때, 전체 부하를 다 걸었을 때 전압을 우리가 수전단 전압이라고 하죠. 수전단 전압은 결국 누구하고 똑같은 거야? 수전단 전압하고 전부하 전압하고 똑같은 것이다. 자, 이랬고요. 여기에 부하를 끊어버렸습니다. 부하를 다 털어냈더니 2차 측에 전압의 변동이 좀 생기겠죠. 왜? 부하를 없애버리면 전압이 약간 올라갈 겁니다. 그때 전압을 V2제로라고 하자. 그때 전압이 얼마 주었어요? 3.2kV로 상승을 한답니다. 그때 요 전압 변동률, 요거에 대한 율을 구해보래. 변동률. 입실로는 어떻게 된다? 수전단 전압, 2차 측의 전압을 100%로 봤을 때, 100으로 봤을 때, 1로 봤을 때 V2 제로, 무부하 전압 마이너스 전부하 전압의 차를 100분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전압 변동률이다. 이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얼마? 3분의 3.2 마이너스 3 곱하기 100% 하시면 된다. 답이 6.67.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네요. 전압 강하율은 뭐예요? 전압 강하율은 2차 측 수전단 전압을 3kV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0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송전단 전압에서 수전단 전압 뺀 거의 차를 100분으로 나타낸 거. 그게 뭐예요? 전압 강하율이 되는 거죠. 이건 전압 강하율, 전압 변동률. 구분을 잘 하셔라. 자, 다음 35번. 일반적으로 화력발전소에서 적용하고 있는 열사이클 중 가장 열효율이 좋은 거 35번. 아마도 1번, 21번인가요? 21번에서도 우리가 열사이클을 그렸었던 것 같은데, 예. 어찌됐든 발전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발전소가 있고 과열기를 통해서, 과열기가 중간에 당연히 있겠죠. 터빈을 통해서 우리가 발전기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복수기가 있고 여기에 급수 펌프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실제 우리 발전소에 가시면 이렇게 터빈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터빈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고압 터빈, 중압 터빈, 저압 터빈 등등등 해서 터빈이 여러 대 있고 발전기가 이렇게 있고 축이 하나로 다 샤프트로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뭐 최소 막 50m씩은 됩니다. 이게 샤프트가. 왜? 여기서 돌려주고 다음 터빈에 돌려주고 여기 터빈에서 같이 축을 돌려주면서 뭘 돌려주는 거야 여기에? 계좌를 돌려줘야지. 계좌. 회전자가 계좌형이란 말이에요. 계좌를 돌려줘야 계좌에서 뭐 계좌가 회전하면서 자속을 끊고 자속을 끊으면서 유기전력 2가 발생되고 2에 의해서 뭐 발전이 될 거 아니야. 발전. 전압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야 2차 측에서 전압을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발전소가 있는데 여기에 보일러에서 이제 우리 급수펌프에서 물을 보내주고 나면 급수펌프의 물을 보일러에 불을 떼 가지고 얘를 물을 증기로 만들 겁니다. 증기로 만들어서 증기가 여기 아주 뜨거운 전기 막 580도씩 되는 증기가 터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온도만 낮추든다면 연락차에 의해서 얘가 약 4도쯤 되는 물을 끌어다가 순환을 시켜버리면 연락차가 대단히 크죠. 580에서 뭐 4도 빼버리면 한 570도 이상의 연락차가 생기는 거니까 그 낙차에 의해서 증기가 슝 들어왔다가 슉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빨리 빠져나가겠죠. 그러면서 뭐 여기에 축에 날개 달아놓으면 증기가 여기 날개를 때려버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축을 회전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회전하는데 이거 한번 발전하고 났는데 아깝다. 증기 비싸게 돈 들여갖고 물 끓여갖고 증기 만들었는데 이거 한 번 더 데펴주면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온도를 또 올려주는 거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다?
재열, 보일러에 다시 한번 보내서 증기 전부를 가열해 주는 것을 우리가 재열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재열해 줘서 또 여기다 보내주고 이렇게 해요. 자, 그 다음에 복수를 통해서 이렇게 내보낼 텐데, 여기에 일을 하던 증기가 대단히 아직도 뜨거운데, 이 찬물을 끌어다가, 차가운 물을 끌어다가 보일러에다 주는 것보단, 여기에 뜨거운 증기를 어떤 급수 가열기라는 걸 두고, 여기다가 증기 열로다가 가열을 시켜준 물을 보일러에 공급해준다면, 연료가 좀 덜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추기를 합니다. 추기한다고 하는데, 이거 일부를 추기해서 같이 사이클로 다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재생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재생. 그래서 가장 효율이 좋은 것은 아까 기본 사이클, 이 터빈 하나 있고 뭐 이런 냉킨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그 냉킨 사이클을 재열도 하고 재생도 해서 발전하게 되면 효율이 상당히 올라갈 거다. 그걸 우리는 재생 재열 사이클이다. 그럽니다. 그게 가장 효율이 좋다. 답이 몇 번에 있어요? 그래서 재생 재열 사이클이 4번에 있네, 4번.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막 9단까지 막 추기를 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으로 가시죠. 한류 리액터를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 한류 리액터를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단락전류를 제한하는 겁니다. 단락전류 제한. 36번은 단락전류 IS는 %Z분의 100의 IN이다. 단락전류를 작게 하려면 임피던스를 어떻게 하면 돼? 크게 해주면 된다. 임피던스를 크게 해주려면 리액터 달아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리액터. 그죠? 한류 리액터 달아주면 된다. 리액터 달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임피던스를 키워서 단락전류를 제한한다. 한류 리액터의 목적이 뭐라고요? 단락전류 제한하는 것이다. 37번. 송전계통의 절연협조에서 절연 레벨을 가장 낮게 잡고 있는 기기는 그랬는데 37번, 38번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무슨 소리냐? 이렇게 계통이 있습니다. 우리 군의 배전선로가 있어요. 군의 배전선로가 있고 철탑을 통해서 외부에서 전원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에 변압기가 있어요. 이상전압이 가공송전선로에 쳐서 그 이상전압이 어디로? TR 쪽으로 바로 들어온다면 TR은 절연이 아마도 파괴될 겁니다. 그죠? 그 절연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단에 뭘 설치하죠? 피레기를 이렇게 설치하죠. 피레기 설치합니다. 피레기를 설치하는데 이 피레기의 설치 목적이 뭐냐? 아니네요. 절연협조에 있어. 절연 레벨을 가장 낮게 하는 거. 이상전압이 예를 들어서 들어왔다. 그러면 TR보다도 피레기의 절연 레벨을 가장 낮게 놓으면 됩니다. 무슨 소리냐? 600kV짜리 이상전압이 생겼어. 근데 이 600kV인데 피레기의 절연 레벨, 어떤 레벨, 얘가 고장을 발생시키는 그 레벨을 예를 들어서 700kV로 해놨어요. 그러면 변압기는 예를 들어서 500kV야. 그럼 600이 들어오면 그 고장 전류가 다 누구한테 가는 거야? 변압기한테 가고 얘는 동작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레기의 목적상 600이 들어오면 얘를 절연 레벨을 한 400 정도로 맞춰놔라. 400kV 예상을 하는 거죠. 600 정도, 여기가 우리 이 지역에는 600kV 정도 이상전압이 들어오니까 피레기 절연 레벨을 400kV로 해놓으면 얘는 500으로, 변압기는 500으로 해놓으면 이상전압이 들어왔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동작하라고? 피레기가 가장 먼저 동작할 것이다 이거야. 그래서 피레기의 제한전압, 어떤 그 제한전압 값을, 절연 레벨 값을 가장 낮게 해놓은 놈을 피레기를 가장 낮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TR, 그 다음에 선로에 차단기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차단기들을 그 다음에 높게 해놓습니다. 절연 레벨을. 그 다음에 요 선로에 보면 애자 있잖아, 애자. 선로 애자. 그 선로 애자의 절연 레벨을 가장 높게 해놓습니다. 다시요. 절연 레벨이 가장 낮은 게 누구? 피레기가 제일 먼저 동작해야 되니까 피레기. 그 다음에 TR, 그 다음 차단기, 그 다음에 선로 애자 순으로 해놓았다. 그래서 37번은 절연 레벨이 가장 낮은 것은 어떻게? 피레기고 38번은 절연 협조의 기본이 되는 것은 누구를 기준으로? 피레기 제한전압을 기준으로 절연 레벨을 결정하더라 이 말이에요. 답이 37번은 2번, 38번은 3번이 되겠죠. 3번. 자, 39번으로 갑니다. 154kV 송전선로에서 송전거리가 154km, 송전용량 계수법에 의한 송전용량은 몇 킬로가 되는지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송전용량을 계산하시오. 무슨 법에 의해서 계산하라? 송전용 계수법으로 계산합니다. 계수법.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런 겁니다. 선로를 설치하고 이쪽 수용가에 부하를 설치하고
발전소를 건설해 줘야 되는데 부하를 얼마를 쓸지를 모르겠어. 부하를 얼마 쓸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 전압은 154kV를 달랍니다. 154kV. 부하는 얼마가 될지. 부하는 항상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왜? 공장이 들어오고 공장 나가고 들어오니까 부하가 항상 변하는 거죠. 이렇게 변했을 때 선로는 154kV 선로를 설치해 주고 내가 발전량을 정해야 되는데 송전 용량이 되는 거죠. 발전 용량. 송전 용량을 결정해야 되는데 조건을 아는 거는 뭐밖에 없어? 선로의 길이하고 이 선로의 길이하고 전압밖에 모르고 있어. 그럴 때 송전 용량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방법이 크게 세 가지, 많게는 네 가지까지 있습니다만 세 가지 정도만 소개시켜드리면 고유부하법이 있습니다. 고유부하법. 그 다음에 송전용량 계수법이 있어요. 계수법. 그 다음에 스틸식, 알프레드 스틸식에 의한, 알프레드 스틸이 뭐예요? 경제적인 전압을 결정하는 식. 거기서 우리가 전력을 계산할 수 있다. 송전 전력을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의 전력을 계산할 수 있다. 이 전력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중에서 처음에 뭐가 나온 거야? 2번 송전량 계수법에 의해서 송전량을 결정하는 식을 한번 써봐라. 계산해봐라. 송전량 계수 K에다가 길이 L을 알고 있고 수전단 전압이 154kV라면 이거에 자승해서 몇 kV를 내가 만들어줘야 되는지를 계산해봐라 이거예요. 송전량 계수가 1200입니다. 1200 곱하기 전체 길이가 154km래. 전압이 얼마? 154kV랍니다. 이거에 자승 계산하면 얼마를 내가 발전해줘야 될지 송전해줘야 될지를 계산하는 게 송전용량 계수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송전용 계수법을 보시면 다 계수들을 넣고 계산해 보시면 4번이 나옵니다. 4번. 다음 40번으로 갈게요. 40번. 40번은 22.9kV Y결선된 자가용 수전 설비의 계기용 변압기의 2차 측 전격 전압을 구하시오. 자, PT가 뭐 하는 거냐? PT. 계기용 변성기 PT가 뭐 하는 거냐? 포텐셜 트랜스포머 뭐예요? 1차 측의 전압을 2차 측으로 변환하는 변압기죠. 변성하는 변압기입니다. 자, 변성을 근데 왜 해야 되느냐? 이런 거지. 우리가 이쪽으로 좀 오시면 어떤 한전으로부터 전원을 받아서 변압기를 설치하고 여기다 당연히 부하를 걸어서 이렇게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전압이 22,900V가 들어오고 있어요. 1차 측에. 22,900대 얘는 변압기가 당연히 380이나 220V로 이렇게 다운해서 사용하는 게 변압기죠. 근데 1차 측의 전압이 부하를 많이 쓰고 조금 쓰냐에 따라서 전압이 변할 수 있죠? 그죠? 전압이 상승할 수도 있고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전압을 항상 측정하고 있어야 되는데 측정할 때 22,900에 그냥 계획이 달아가지고 내가 전압을 측정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왜? 계기가 22,900을 측정하려면 우리 방만한 계정기를 달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1차 측의 전압을 받아서 22,900을 받아서 몇 볼트 저전압으로 다운시킨 다음 여기다 저전압용 계정기를 설치하면 되는데 2차 측의 이때 전압이 얼마냐? 110V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건습이 있잖아. 건습이. NO2분의 NO1은 V2분의 V1이다. 그러면 이 건수위만큼 다운시키려면 예를 들어서 1차 측의 전압이 22,000이 됐어. 22,000이 됐어요. 22,000이 됐습니다. 그럴 때 V2의 전압계를 전압을 한번 따져봐라 그러면 V2의 전압은 어떻게 하면 돼? V2의 전압을 계산해 보시오. 그러면 V2의 전압은 A분의 V1 값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V1 값이 얼마예요? 22,000V로 다운됐다며 건수비는 얼마였어요? 원래 건수비는 22,900에 110V를 나누면 건수비가 나오겠죠. 건수비가 예를 들어서 30이라고 하자. 그럼 30으로 나오면 2차 측 계정기에 뜨는 전압이 105V가 됐든지 이렇게 전압이 낮은 전압이 나오잖아. 그러면 105V면 1차 측의 전압이 22,000V로 다운됐구나. 이런 걸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PT다. 그럴 때 2차 측의 전압, PT의 2차 측 전압을 어떻게 하라고? 110V로 해 주어야지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어찌됐든 기사 15년 3회 전력공학을 이렇게 문제풀이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